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방류 외의 대안은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일본 맞춤형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심층적 연구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를 만났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 안전 기준에 맞게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그러나 민주당은 IAEA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과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된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당은 방류 일정 연기와 대안 검토를 요구했지만 그로시 총장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WHO 등 국제기구와 함께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자는 제안에는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면담이 진행되는 시간 국회 본청 앞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면담을 두고 IAEA와 싸우고 과학과 싸우는 무모한 괴담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2박 3일 공식 방한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행보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지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사실상의 일정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30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앞으로 IAEA의 오염수 후속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를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저녁 만찬도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한 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런 일정은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취재진에게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취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당초 밝혔던 한국 방문 목적, 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한국에 설명하겠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 기자회견이 일정 중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행에 앞서 일본 현지에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국행의 목적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신문과 방송 매체만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종일관 안전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 성능 검증 문제나 도쿄전력이 관리하겠다고 밝힌 30개의 방사능 핵종 가운데 왜 9개만 측정해 검증한 것인지, 나머지 핵종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정해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출할 때마다 늘 우산을 지니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물론 전국 곳곳에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강한 비가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김가영 캐스터. 네, 이번 주 비 소식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낮 동안 수도권 지방에는 요란스러운 벼락 소리와 함께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소낙성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강한 비구름은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고 경북 안동 지역에만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이 단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오늘보다도 더 강해져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최고 60mm씩 쏟아지겠고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강우량은 경기 남부 등 중부 내륙과 호남, 경북 북서 내륙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부지방의 경우 이후로도 주 후반까지 내내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중부 내륙 쪽으로 북상을 하겠고요.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이 오랜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폭우로 쏟아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위험이 더 크니까요. 계속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경북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할머니와 손자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해수욕을 하던 외국인 남성 4명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노란색 튜브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없이 고립된 채 그대로 멀리 떠밀려가나 싶던 찰나 남성 4명이 이들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다가옵니다. 마침내 튜브에 다다른 남성들은 이들을 무트로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날 12시쯤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4살 어린이와 할머니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와달라는 이들의 외침을 듣고 근처에서 해수욕 중이던 외국인 남성 4명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계속 바다의 파도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서 이제 자꾸 막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계속 막 헤엄치면서 막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외국인 아저씨들 4명이 아예 튜브 잡고 구조된 두 사람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있고 잿빛의 어두운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 로봇까지 동원돼 커다란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9대와 인력 44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휴일이라 공장이 멈춰 있어 다친 근로자는 없었지만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그젯밤 9시쯤 술에 취해 인천시 소래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인도 동북부의 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투표가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뭉치째 들고 와서 투표를 하는가 하면 투표함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기도 하고 폭력 사태에 총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를 뭉치째 들고 온 한 남성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란에 도장을 연달아 내리찍습니다. 조작된 투표지를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다 보니 너무 두꺼워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리 찍은 투표지를 두둑이 들고 와 투표함에 넣거나 현장에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투표함을 통째로 훔쳐
황급히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각 당 지지자들은 지지 후보의 유리한 투표 결과를 얻기 위해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충돌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투표함과 투표소에 불을 지르고 집기를 마구 부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뱅골주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조작과 폭력 사건 등으로 1,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제폭탄 200여 개를 압수했다며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투표함을 집어던지며 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뱅골주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힌두교가 대다수인 다른 지역과 달리 무슬림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정파, 인종 갈등이 잦습니다. 2011년부터 야당이 집권 중이지만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을 들이는 지역이어서 부정투표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전북 최초의 공공체육시설이 지난 3월 부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119억 원의 건립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제 개장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빗물이 줄줄 새고 점자 블록 같은 장애인 필수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직후 부안군의 한 체육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직원이 나와 황급히 바닥을 닦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짙은 회색빛을 띠며 물기에 젖어 있고 물때가 끼어 새카맣게 변한 곳도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물통을 꺼내 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찰랑찰랑했죠. 근데 지금 쓰레기통 개 있었는데 쓰레기통 다 치웠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죠. 알고 보니 이곳 부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119억 원을 들여 건립한 반다비 체육센터로 지난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곳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전라북도 내 최초 체육시설로 하루 평균 1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 해부터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가미를 치우고 있고 이제 미끄럽다 보니까 바닥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나 점자 블록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 외벽 마감재가 굳지 않고 떨어져 나가 누수가 발생했다며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손잡이는 심사 당시 지적사항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예산을 확보해 추후 설치하겠다는 해명입니다. 사용상 문제점으로 저희가 이제 10억 원의 기간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곳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다며 120억 가까운 돈을 들인 반다비 체육센터. 허술한 공사 관리에 개관만 서둘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자 빚을 갚아 대출을 줄이는 사람이 늘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런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에 있을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직장인 신모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은행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탔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보다 4천만 원을 더 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도도 그거보다 높게 나오고 금리도 낮아져서 인터넷뱅크로 대출을 받았죠. 올 들어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4월 바닥을 찍은 뒤 다시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78조 2천억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6월 한 달 만에 1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지 그것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 관련 규제를 더 풀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한해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져 대출 가능 범위를 정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은 원금을 뺀 이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금리 4%, 만기 30년 기준으로 지금보다 3억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른 LTV나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심사 네, 부총리님 그 설명에 대해서는 그 저도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가계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이미 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재개할 거란 관측마저 나오면서 한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새 경제 지도부를 모두 만났는데 미국은 중국을 아예 배제하는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언급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중국을 방문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3박 4일 일정 동안 리창 총리,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등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지도부를 모두 만났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We believe that the world is big enough for both of our countries to thrive. 옐런 장관은 특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know that a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and destabilizing for the world. 하지만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제재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고 미국도 마이크론 제재와 갈륨 게르마늄 수출 제한 조치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있었지만 우려를 표명했다는 옐런 장관의 언급 외에 특별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방문이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은 고위급 회담의 이런 긍정적 분위기가 악화되던 미중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구는 지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원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온실가스입니다. MBC가 지구 온실가스의 기준값을 관측하는 미국 하와이 관측소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지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는 어떨지 기후환경팀 현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최근까지 중국 베이징의 낮 최고 기온입니다. 40도를 넘는 날이 6일이나 되고 사람 체온보다 낮은 날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열기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관측 이후 신기록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캐나다 산림이 불타고 연기는 국경을 건너 미국 북동부를 뒤덮었습니다. 원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온실가스입니다. 올해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처음으로 424 ppm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지난해 368억 톤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죠. 관측 이래 끝없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는 기후변화의 상징인데요. 발견자인 찰스 킬링 박사의 이름을 따서 킬링 곡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그래프를 만드는 곳은 가장 먼저 관측을 시작한 온실가스 관측의 최전선, 미국 하와이 관측소입니다. Dr. Keeling, it's such an honor to have you here today. Yeah, I'm Ralph Keeling, Keeling curve, Keeling after my father, Charles Keeling. His measurements were the first really solid fact that proved that humans were having a big impact on the global planet. 킬링 교수는 지금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가 심각하단 말부터 꺼냈습니다.
We crossed 400 parts per million about 10 years ago. Now we're already up at 425, so it's alarmingly fast.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충격적인 수치를 마주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We'll be up at 450 in 10 years. In 20 years, we'll be up at 475. It's going to get up towards 500 parts per million.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Indonesia dries out. You often have big fires there. Southern Asia often dries out. Parts of Africa dry out. And when the landscape dries, plants don't grow as well. 식물이 말라 죽으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고 산불이 나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대를 이어 평생 온실가스를 지켜봐온 그의 소망을 물었습니다. One of the things I'd really like to see in my life is the curve starting to bend the other way. 인류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그의 믿음이 더 많은 이들의 행동을 바꾸길 기대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기후 위기로 겨울이 없어져 버린 지구를 배경으로 한 그의 신작을 기념해 독자들과 특별한 제주 여행을 떠나는데요. 문화인톡 임소정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짙푸른 바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곳에 자리한 제주 송악산. 비닐봉투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요. 아저씨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네, 작가예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9번째 한국 방문이지만 제주는 처음입니다. 40명의 독자들과 함께 이곳까지 와서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Les abeilles sont en voie de disparition. 그가 올해 던지는 화두는 환경 위기입니다. 한겨울에도 43도가 넘는 2053년의 지구. 신작 꿀벌의 예언에서 묘사한 암울한 미래는 꿀벌의 멸종에서 시작해 3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집니다. 소설 속 이야기로만 가벼이 넘기기엔 이미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J'essaie tout le temps de me demander comment va évoluer le monde. Je crois que n'importe qui se pose cette question trouve des idées. 천사들의 제국의 항공기 테러와 제3인류의 전염병 창궐도 현실이 됐습니다. Mon métier consiste à être un visionnaire. Je crois que l'histoire de l'humanité, c'est des crises. 지금까지 팔린 책 3천만 부 가운데 한국에서만 1,300만 부가 나갔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특유의 상상력은 유독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Et je crois que les Coréens sont très intéressés par tout ce qui est nouveau. 다음 생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그의 차기작은 이순신 장군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C'est un miracle que la Corée ait pu survivre après tous ces ennemis qui sont venus pour la détruire. 첫 작품 개미처럼 부지런히 써온 30년. Personnellement, ce qui m'intéresse, c'est d'essayer de voir un monde dans lequel il se passe des choses positives. Tous mes livres terminent bien.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기들도 책의 결말처럼 모두가 이겨낼 수 있길 바라며 그는 오늘도 글을 시작합니다. À la fin, tout finit bien, et si ça ne finit pas bien, c'est que ce n'est pas la fin.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로 순방을 떠납니다. 순방 기간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기본 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관련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의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불안 심리가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공간이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하고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해 구단 최초의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어릴 적 스승 고 유상철 감독과의 인연도 되새길 만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고대하던 입단 소식은 오늘 새벽 전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입니다. 등번호는 마요르카 시절과 같은 19번,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우리 돈 약 311억 원으로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 당시에 이어 한국 선수 역대 이적료 2위에 해당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강인이 이적료의 20%를 보너스로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밝은 표정으로 태극기를 펼쳐들고 리프팅을 해보이는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고 Os voy a explicar cómo se dice mi nombre. 강인. 재치 있는 인터뷰로 구단 관계자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One word you know in French, but you can't say bonjour. Merci. 최근 11시즌 동안 9번 우승한 프랑스 축구의 상징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은 음바페, 네이마르 등 최정상급 스타들과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홈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는 이강인의 옛 스승인 고 유상철 감독이 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했던 장소여서 이강인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BO 리그에서는 기아가 야심차게 영입하는 새 외국인 투수죠. 마리오 산체스의 묘한 투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만 리그에서 뛰다 기아와 계약하고 KBO 리그 데뷔전에 나선 산체스. 1루 주자를 의식하면서 투구를 준비하는데 자세가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3회에는 이른바 이중 키킹을 시도하는 변칙 투구도 선보입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또 삼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정대도 독특한 다리 동작에 적응을 못한 탓인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러자 KT 측에서 일관성 있는 투구 자세를 요구해 잠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익숙하지 않은 1루 견제 동작을 놓고 이강철 감독이 직접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전이 오가는 상황 속 산체스 선수 7회 원아웃까지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1실점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한화 선발 페냐도 7이닝 무실점 호투했는데요. 특히 추신수를 체인지업으로 무너뜨린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보적인 스피드와 야구 센스를 가진 2002년생 빅리거의 놀라운 플레이,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5대5 동점 상황, 신시내티의 데라크루스가 적시타로 균형을 깹니다. 잠시 후 빠른 발로 2루 도루에 성공하는 데라크루스. 그리고 망설임 없이 3루 도루까지. 이 정도로도 충분히 놀라운데요. 잠시 복장을 추스리는 것 같더니 투수가 방심한 틈을 확인하고 과감하게 홈으로 내달립니다. 공은 빠지고 데라크루스 득점. 빈틈을 놓치지 않는 센스와 결단력이 대단했어요. 데뷔 한 달밖에 안 된 2002년생 선수 맞나요? 타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도루 3개를 한 건 5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결승입니다. 종료 직전 스페인의 페널티킥인데요. 1번, 2번, 그리고 3번째 기회에도 동점골에 실패합니다. 골키퍼의 말 그대로 미친 선방 덕에 잉글랜드가 대회 무실점 우승을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스토플레이였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김인균 선수의 감각적인 발리슛 선제골입니다. 크로스부터 헤더 도움까지 흐름을 완벽하게 살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서울의 하늘은 흐리기만 한데요. 하지만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에는 소낙성 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오늘보다도 더 강해져서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최고 60mm씩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경기 남부 등 중부 내륙과 호남, 경북 북서 내륙에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20에서 80mm가량입니다. 여기에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전국 많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한낮에 대구의 기온이 33도,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전국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청주 등지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중부 내륙으로 북상을 해서요. 중부지방의 경우 이번 주 후반까지도 내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